근데 이 사회가 부자들 중심으로 지금 사회가 구조가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망하면 결국은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걸 정치하는 정책을 내는 사람이 잘못한 거냐? 어쩔 수 없다니까 지금은. 그래서 부동산 자산이 가장 큰 위험한 이유, 순환되는 자산이 아니라 쌓이는 자산이에요. 제가 연금이 중요하다고 맨날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연금은 쓰는 자산이에요. 때가 되면 팔아줘야 되는데, 국가가 돈을 찍어내고 여러 가지 뭐 정책을 썼을 때 그 돈이 자꾸 부동산으로 몰려가서 장롱에 처박혀 있는 겁니다. 네, 셀코TV 탐나는 재테크 연금 박사 이영주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됐다 이런 얘기 뭐 전부터 들렸는데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부의 구조가 좀 재편될 수 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누누이 셀코TV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죠. 우리 사회는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기존은 변함없이 부익부 빈익빈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그 코로나 2년, 3년을 통해서 이미 더 심화가 되었고, 그리고 뭐 주가가 자산 가치가 좀 하락하고 뭐 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 또 결과적으로 다 부익부 빈익빈이 재편되고 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이게 단적인 사례로 우리가 1월 3일 날 그 발표됐던 부동산 대책. 딱 보면 제가 보는 순간 느꼈어요. 지방은 죽이고 서울은 살리자. 왜냐면 서울이, 근데 어쩔 수 없어. 네. 그 제도를 얘기했던 원희룡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여러 가지 대출 제도랑 이런 걸 풀어줌으로써 무너져가는 지금 리스크가 막 건설사부도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회가 부자들 중심으로 지금 사회가 구조가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망하면 결국은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기회의 공평, 무슨 사회의 뭐 평등 이런 걸 얘기하고 있었나 결국은 다 같이 죽지 않으려면 이 부자들을 살려야 되는 정책을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부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출을 해제하고, 부동산 경기는 약간 안정된 듯 보이지만 사실 그게 지금 수도권은 안정돼 있어요. 현재는 사실 뭐 하락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으시지만, 수도권에 지금 서울 지역 아파트들은 뭐 이미 금매는 다 빠졌고, 사실 우리가 수도권 얘기만 들으면 그렇지만 지방은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그리고 분양도 그래요. 분양도 아니, 그 분양은 원래 그 지역에 해당하는 분양권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서울에 살면 서울에 있는 집을 사야 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다 풀어버렸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전국 어디서나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서울 사람이 지방 가서 사겠어요? 지방 사람이 서울 와서 사겠어요? 지방 사람이 서울 와서 당연하죠. 돈 있는 사람 전부 지금까지 못 샀는데 앞으로 살 수 있게 해주니까 서울 오는 거예요. 그럼 지방은 무너지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 정치하는 정책을 내는 사람이 잘못한 거냐? 어쩔 수 없다니까 지금은.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 살리는 정책이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이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몰려 있으니까 부동산이 오를 땐 다 부자 된 느낌이었는데 부동산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집 한 채씩 있는 사람들은 가난해진 느낌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산 규모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부동산 중심으로 해왔고, 이제 그런 지금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또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장치를 쓰겠지만 그러다 보면 결국 그 자산 구조가 계속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 정권에서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세금 강화 때문에 힘들어 하신 2주택자들 뭐 지금도 아직 다 풀리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거 하나 사가지고 내 집에 살면서 월세 받고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상당히 안정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도 그걸로 노후를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을 보유하는 사람 중에서 부동산으로 월세를 받으시거나 이렇게 현금 캐시플로우를 발생하신 분들은 잘 운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거는 사실상 우리나라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 중에서 일부일 뿐인 거고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의 부동산을 사는 진짜 이유가 뭔가를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캐시플로우가 필요한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진짜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그걸 필요로 하시겠지만 대부분 갭 투자예요. 부동산 사람 중에 10명 중에 9명을 물어보면 오르는 걸 기대하고 그렇죠. 재테크 목적으로 사는 겁니다, 사실. 자,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하냐? 부동산은 묶이는 자산이에요. 한 번 사면 안 팔아요. 그게 가격 상승의 원인이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때가 되면 팔아줘야 되는데, 때가 되면 현금화 해줘야 되는데 계속 묶이기 때문에 사실 국가가 돈을 찍어내고 여러 가지 뭐 정책을 썼을 때 그 돈이 자꾸 부동산으로 몰려가서 집에 장롱에 처박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가는 순환이 안 돼요. 마치 우리 몸하고 똑같아. 우리 몸이 경화가 일어나면 동맥경화, 요즘 뭐 돈맥경화라고 하잖아요. 그죠?
경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게 피가 흐르고 순환돼야지 우리 몸이 돌아가는데 순환되거나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긴 먹는데 뒤로 변으로 안 빠지고 계속 쌓는 거예요. 그럼 죽어요. 그래서 부동산 자산이 가장 큰 위험한 이유, 특히 우리 현재 대한민국 경제에서 가장 큰 위험한 뭐냐면 이게 순환되는 자산이 아니라 소비되는 자산이 아니라 쌓이는 자산이라는 거죠. 제가 연금이 중요하다고 맨날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연금은 쓰는 자산이에요. 연금은 부자들이 들어야 돼요. 더 많이 한 달에 5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 한 달에 1억씩 연금을 다 준비해야 돼. 왜? 연금은 쓰는 자산이기 때문에 묶이는 자산이 아니라서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가입하면 결국 연금 가입하는 목적이 나중에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소비가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건강해지는 거죠. 묶이는 자산에서 소비하는 자산으로 자산의 시프트가 이루어져야 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상황인데 그것이 지금 막혀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보는 겁니다. 적당한 정도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 얘기인데 네. 그걸 나중에 주택연금으로 전환해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또 부동산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까? 근데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집을 그냥 뭐 물려줄 수도 있겠지만 다 쓰고 가져라. 사실 그걸 팔아서 연금으로 가입하는 또 힘들잖아요. 또 주거의 불안정성도 있고. 그래서 국가가 만들어놓은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주택연금 반드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주택연금은 국가가 어쨌든 중산층 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공시가격 현재 9억 원 이하의 집만 가입할 수 있다라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뭐 서울 시내의 핵심지역에 있는 집들은 안 되고요. 네. 외곽에 있는 집들이라든가 지방은 가능하죠. 20억, 30억짜리 집에 사시는 것보다 그 집을 좀 정리해서 조금 외곽에 공기 좋은 곳에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외곽으로 나가면 또 그러시겠지만 교통 있고 의료기관 좋은 곳에다가 한 5억짜리 아파트 마련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현금화 해가지고 현금도 뭐 증여도 하고 쓰기도 하고 주택연금도 받으시는 것 이런 게 사실상 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아닐까요? 네. 근데 노년 파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네. 노년에 파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노년에 파산하기 쉬운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한번 짚어주세요. 우리 노후 파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죠? 여기 우리가 잠깐 오해하시거나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아, 노후 파산은 내 일이 아니야. 남의 일이야. 노후 파산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계층은 저소득층일까요? 중산층일까요? 중산층이겠죠. 네. 네. 노후 파산이 발생되는 계층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해요. 네. 소득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빚을 많이 져가지고 더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저소득층은 기본적으로 소비 수준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벌지 못하지만 많이 쓰지 않고요. 그다음에 국가가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제도를 갖고 있고 공적연금 제도를 갖고 있고 뭐 사회복지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큰 욕심 부리지 않는 이상, 뭐 큰 실수하지 않는 이상 크게 상해당할 금액도 크지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노후 파산의 핵심적인 가장 위험도가 높은 계층이 중산층, 중산층, 네. 중산층. 왜 그러냐? 우리는 중산층으로 살아오면서 성장해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퇴직하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대기업의 부장이었어요. 뭐 임원이신 분도 있고. 그러면 뭐 하겠어요? 맨날 뭐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접대 받고 차도 뭐 회사에서 나오니까 좋은 거 타고 다니고. 그죠? 그러면 운전하는 습관도 그래. 네. 어차피 법인카드로 쓰는데 그냥 쫙 밟고 끽 쓰고 뭐 가다 뭐 끼어들게 하고 뭐 연료 생각 안 하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퇴직하고 나면 어떻게 돼? 이제 이 모든 돈이 다 내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 전에 했던 소비 수준을 줄일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 제가 만나서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대기업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평균적인 소비 금액이 한 달에 500에서 1000이에요. 자, 근데 그거는 내가 그 회사를 다닐 때는 그렇게 되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와가지고 그걸 내 돈으로 썼다라고 했을 때 그게 쉽지 않은데 네.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요즘 특히 SNS. SNS에 나는 힘들어 죽겠어 이런 거 올라오는 거 보셨어요? 아, 나는 해피해 이거만 오는. 그렇죠. 막, 얘는 뭐 가진 것도 없는데 골프에 치고 있어? 얘는 뭐 좋은 차 타고 있네? 얘는 맛있는 거 먹고 있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과정을 하다가 소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게 이제 내가 가진 자산이 점점 까먹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진짜 머지않은 장래에 파산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노후를 맞이하면서 네. 그렇게 파산하지 않고 이러기 위해서 가장 빨리 준비해야 되는 뭘까? 네. 예.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연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연금, 가장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통해 가지고 연금을 준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잊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일. 끝까지. 예. 평생 현역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그럼요. 그렇죠. 평생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내가 일을 하셔야 된다. 아, 근데 그 일거리가 있냐, 이거. 그러니까 일거리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일거리가 없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이 들어서 할 만한 게 없다고 다들 말씀하시죠. 나이 들어서 할 만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할 일을 60세 퇴직하기 3개월 전부터 고민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10년, 20년 전부터 준비하셔야죠. 왜냐면 내 인생이 이 회사에 다녀서 퇴직할 수 있는 날이 55세, 60세라면 그 이후에 내 인생이 70세, 10년 살다가 사망한다. 그러면 내가 준비할 필요가 없죠. 직장 생활했던 기간보다 내 노후가 더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들어오기 위해서 몇 년 공부했나? 초, 중, 고, 대학까지 해가지고 거의 15년, 20년을 공부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잡을 한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내가 인생의 이막을 설계하기 위해서 최소 10년, 20년은 준비해야지 답이 나오는 건데, 그거 안 하고 마지막 3개월 전에 가가지고 이제 뭐 할까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일자리가 없는 것이고, 일자리는 있죠. 뭐,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그냥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있는데, 내가 명색이 대기업이어 다녔는데, 저 일을 해야 돼? 체면 때문에. 뭐 그런 거 생각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청년도 마찬가지고 뭐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는 거지. 그 일이 뭐 정말 남이 시켜서 억지로 해야 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면 노후에 정말 쉽지 않겠지만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미리 준비해 오면서 내가 나가서 뭔가 하루 종일 할 일이 있고 거기서 한 달에 100만 원만 벌 수 있으면 노후의 일자리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소비할 시간을 줄인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써야 돼요. 근데 내가 가서 일을 하면서 생산을 하잖아요. 나도 즐겁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생산적인 시간에 하루에 6시간, 8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나는 생산 활동을 하면서 소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안정적인 노후를 훨씬 더 연장하는 방법이 돼요. 노후를 비참하게 보내지 않으려면 꼭 해야 되는 것들 해서 정리를 해주신 게 있어요. 네. 그거 저 4가지로 한번 정리를 네, 한번 네. 해보죠. 첫 번째, 네. 모르는 건 하지 마셔라. 네. 지금까지 중요합니다. 그거. 그렇죠. 내가 아는 것인데 중요한 건 아는 것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꾸준하게 경험을 해왔던 걸 중심으로 하시면 되고 아무리 수익이 좋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 평생 소득을 만드세요. 예, 그게 연금 소득이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공적연금이라든가 퇴직연금을 통해서 내가 뭐 한 달에 뭐 500만 원, 1000만 원 받으시라는 얘기 안 드리고 그냥 내가 한 달에 필요한 꼭 생활비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평생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연금 소득 만드시고 세 번째로 일하셔라. 평생 현역. 네. 그죠? 내가 꼭 정말 죽을 때까지 남이 시키는 정말 그런 일 말고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소득이 얼마 안 되더라도 평생 돌아가시는 날까지 보람되게 일할 수 있는 거 만드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노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의료비예요, 의료비.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지금까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데 젊을 때는 사실상 질병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나이 들면 더 커진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 꼭 뭐 보험이라든가 제가 많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의료비 통장 이런 걸 통해서 반드시 의료비에 대한 준비는 하셔야 된다. 네, 저출산 고령화 이 두 문제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죠. 앞으로 이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영주 대표께 들어봤습니다.